자, 복덕입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남기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한문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유호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복덕이 멤버 다시 모여가지고 자, 지난번에 한참 하다가 조금 맥이 좀 끊겼는데 그 사이 세제 훈련도 있고 근데 이 세제에 대해서 출발점이다. 확정된 게 아니고 여론 수렴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좋은 자세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위당정 회의를 주말에 했거든요. 거기서 그 종부세는 주거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 예. 이런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위당정에서 이거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 요건을 좀 뭐 완화시키자. 너무 빡빡하지 않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 지방으로 그 발령이 났는데 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않냐. 좀 그 운신일폭을 다오. 그런 것과 그다음에 1주택자 종부세는 주거 비거주 문제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분하지 말자. 크게 이 두 가지가 보도됐거든요. 우선 우리 가장 과격한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동산은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은 듣는 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듣고 있어요. 아, 민원. 예, 여론이 여론을 들어서 더 좋은 부동산 시장 개혁 그리고 부동산이 더 좋은 아하. 방향으로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민원. 지금 민주당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막 빗발치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의원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가지고 이걸 들고 당에 이제 당론으로 만들려고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만 목소리가 큰 거예요. 무주택자는 아무 말 한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만 화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과거에도. 어떤 정책이나 세제가 들어오면 계속 민원에 쫓기면서 계속 완화가 됩니다. 전 민주당을 통과하면서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역시 이광수 대표님은 과격하게 그런 민원을 듣지 마! 라고 하셨고 예. 자, 맞은편 한문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동감하는데 또 과격하게 나오시네. 아니,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 비거주를 시작한 게 왜 했죠? 갭투기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갭투기 2014년도에 나왔을 때요. 15년도부터 대학교에 똥아리가 생겼어요. n분의 1 투자해가지고 집 사주자고. 이게 10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지금 이 거주 비거주예요. 원칙은 맞아요. 공정과세와 실거주 위주 맞죠. 다만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리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 광수 대표가 말씀하신 거, 이광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민원 쪽으로 자꾸 기울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고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게. 문제 있는 거, 합리적인 거 이렇게 열어주면 정리가 되는 건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뭐 민주당 그 총회가 뭐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강력하게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자 여기에 이제 또 스파이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들이.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길래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거주 비거주의 갭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천명해 왔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숨어가지고 누구 이름이 안 나와요. 대놓고 떳떳하면 인터뷰를 하든지 그리고 기사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언론들은 그걸 또 부풀려. 마치 거주 비거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니죠. 특히 거주 비거주에서 비거주 숫자를 뭐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하게 가짜뉴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케이. 절대 민주당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택업자들 또는 갭 투자하던 사람들 혹은 부동산으로 돈 벌어 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힘이 있고 민원을 전달할 줄도 있는 사람들 의견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다죠. 전체 의견을 대변하느냐 하고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 들으면 안 된다라고 과격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고. 요거 드릴게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 안 돼요. 피해자는 한 사람인데 마치 국민 전부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가 힘이 세요, 근데.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피해자가 힘이 세가지고 나 위에도 다 피해자야.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게 그걸 막으려면 어떡하냐. 이 사례를 갖다가 쭉 리스트업해서 굳이 할 건 그럼 구체적 해줄게라고 사례 들고 얘기합시다. 여지를 두면 되죠. 오케이. 자, 네네. 예. 과격한 두 분. 소장님도 과격한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8월 3일 날 나온 세제 개편을 보면 엄청나게 증세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감세한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연구소 이진수 연구위원이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빨간색이 1주택에 한해서 빨간색이 증세한대요. 종부세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확실하구나. 예, 근데 파란 데는 오히려 감세를 한 거예요. 아하. 종부세가 1주택에 한해서 떨어뜨려줬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감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또 혜택을 더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파란색을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을 더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파란색 여기에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줘야 이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데 지금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다 이거. 예. 이 상관관계가 분명하네요. 그렇죠. 빨간색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선수들은 쭉 보고 수익률, 이게 상품이니까 예. 부동산이지만 자산이니까 하나. 그들에게는 상품이고 예. 투자 대상인데 그러니까 예. 계산을 해서 이거 수익률이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자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어디가 수익률이 좋을까? 여기 지금 파란색이 수익률이 훨씬 좋아졌네. 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준 거죠. 지금. 그렇구나. 예. 감세가 많은데 민주당은 더 감세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고 지금 이제 거주냐 비거주냐를 따질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예. 선생님이 그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다 이거. 예, 이제 지도를 많이 그려오겠습니다. 종부세를 올렸더니 거기 가격이 떨어지더라. 예. 이 상관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거. 예, 그런 말을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했죠. 많은 예, 사람 예. 세금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 있구만. 일부. 양도세 혜택도 줄이고 종부세 부담도 늘리니까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지. 예. 저건 종부세 증감액을 보여드린 그림이고 인서트 2번을 보여주실래요? 시장에 2번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사 네, 지금입니다. 그래서 금매가 늘어나고 있고 기사를 띄워보세요. 네, 수억 원씩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고 저렇게 붉은 예. 붉은 지역이. 점들이 점점 한 것은 예. 그렇구나. 예. 강남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인서트 3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거주로 사고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매도 물량이 증가. 저 중에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가면 자기 이제 그 수익률이 높았던 투자 자산들을 다 팔아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민원을 그만하시오. 예. 네. 민원을 집어넣고 네. 그 얘기를 들은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거 그 민원이 센데 이거 네. 내가 총선 때 내가 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그 민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민원의 주체들이요 표도 안 줘요.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은 표 안 줘요. 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때 대선 득표율이 8%였습니다. 그건 진짜 와 대단한데. 그런데 92%가 지금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바로 그런데 그거야. 거기에 쫑긋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표 안 주는 민원인들에 대한 계산표 같은 거 없습니까? 혹시 우리 그 교수님 뭐 표 들고 오신 거 없어요? 저는 표를 드릴까 말까 하다 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좁게 제 의견 말씀드리면 남기혁 소장님 말씀하신 것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1주택 서울에서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24년 말 그러니까 25년 통계입니다. 기준으로 10만 2,288명이고요. 10만 명. 예. 그리고 서울에서 2주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4만 3,769명. 아만.
그런데 이분 잘못 읽었습니다. 2주택으로 내신 분들이 13만 5,533명. 3만. 근데 이 두 분들이 낸 세금이 다 합쳐가지고 한 3천억 돼요. 이 두 한 그룹이? 23만 명이 낸 그 종부세가. 그리고 3주택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가 서울에서 종부세 내신 분이 22,498명인데 944억 냈어요. 900명밖에 안 돼요. 그거?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대략 뭐 한 39만 명 정도가 납세자로 신고를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세금 낸 사람들은 다 합치면 한 25만 명 내외고 전국적으로요. 예. 그 중에 지금 서울에서 한 절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세액은 얼마냐? 5,600억 됩니다. 5,600원. 근데 우리나라 그 총 징수세액이 대략 300조 정도 됐거든요. 그 해. 300조. 그러면 결정세액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대략적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하고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0.15%, 0.15에서 한 0.2% 내외가 될 겁니다. 세금을.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그러니까 GDP라고 할 수 있죠. GDP 총량의 대략 그 주택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가 부동산에 있는데 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세까지 포함해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대략적인 통계로 0.18%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3배는 부동산에 있는데 거기 보유해서 부담하는 세금은 차마 0.2%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세금을 더 훨씬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강남, 서초, 송파 세 군데에서 내는 세금 다 합쳐봐야 꼴랑 몇천억 수준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세수 기준에서 보면 그리고 그 숫자도 많지 않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이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언론에서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언론은 이 종부세고 뭐고 세금 조금 올라가면 엄청 달려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예.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대략 한 20여 개의 언론사가 사실상 건설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계속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중개사 사무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유호림 교수님도 지금 당정 얘기하듯이 예외를 두자든가, 그러니까 그 주거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사실은 재경부 입장에서는 큰 틀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걸 시행령에 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일관되게 해왔던 거라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걸 확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조금 더 정치하게 연구를 해서 개정안으로 다 반영을 하거든요. 시행령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행령에 반영을 하든 일부 조정을 하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두 가지 측면의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와가지고 비거주 실거주의 구분을 없앤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으로 또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재경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갑자기 이걸 뒤집는다. 그럼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또 역공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세법에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그 세목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원칙을 그냥 두고 부득이한 사례를 엄격하게 걸러내자. 예,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는데요. 기본 방향은 다 내분 다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원칙은 둬야 된다고. 이 민주당이 보면 이제 증세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잖아요. 늘 그래왔고.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사실 증세는 저항이 세죠, 사실 부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면 지금 강남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처럼 이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서 부동산 전반에 떨어뜨려서 이제 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세제를 통해서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구멍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거주나 비거주냐 이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부득이한 사유를 계속 여러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구분을 없애고 아예 주지 예, 말자. 없애고 증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거주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 사람들이 비거주한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종부세도 깎아주지, 양도세도 혜택을 더 많이 주지. 그러니까 이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이게 거주냐 비거주냐 이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부득이한 사유를 대려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다른 근데 거를 진짜 부득이한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아주 뭐 극히 예외적인 거를 둘 수는 있겠지만 예, 비근한 예로 보면 토지와 관련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근데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해요. 근데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토지도 업무용으로 전환된 게 많아요. 이거는 업무용 아니냐? 이거는 뭐 아니냐? 계속 전환돼서 결국에는 이게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할 거냐, 거주할 거냐, 비거주할 거냐는 예외를 두면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예외를 두면 그 예외를 또 활용해가지고 글로 다 빠져나가려고 예, 했다. 사례를 계속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불가피한 이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13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시가가.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린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올리면 얼마나 내냐면 지금 안 내거든요. 얼마나 내냐면 35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원을 줄이려고 나 그 집 가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세 혜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양도세 혜택도 나중에 내가 실집에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깎아주잖아요. 기간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저기 그러니까 기본 공제를 그거는 내가 10배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뭐냐면 예. 불가피하게 내가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살 집이잖아요. 예. 나중에 살게 되면 양도세는 깎아지게 됩니다. 이 거주 그렇죠. 기간을 그렇죠. 늘려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지금의 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의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부세가 2천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이건 부자 감세예요. 부자 감세라고 해요. 부자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집에 살아야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양도세 그렇죠. 전라는 거 아니야? 이건 보편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예. 일부 아주 소수 0.4%, 0.2%만 대상으로 한 지금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뭐 바지 쪼고리로 보는 겁니까? 뭐 화내지 마시고. 아니 이거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부세가 내가 비거주해도요 종부세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양도세도 많이 내지 얼마 안 돼. 않아요. 얼마 안 돼. 엄청 큰 일이 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난리를 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거주 비거주가 왜 나온지부터 원인을 정확히 다시 원인으로 아셔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갭 투자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기 갭, 정리됐잖아요. 갭 투자를 그러니까 갭 투자하려고 자기 1주택인데 자기가 전세로 빠져가지고 그걸 전세 대출 받고 똘똘한 1주택인데 한 채라면서 그렇죠. 하는 그게 예. 너무 성행하고 젊은이들한테 성행하니까. 퍼지고 아주 안 좋은 심리 상태로 그냥 투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일상적인 투기예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예외 사항을 하다 보면 막 한없이 간다고 하는데 네. 그 예외 사항이 여기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거주를 하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이거나 병원 딱 이런 예는 있어요. 특이한 예인데 아버지가 살다가 60이 돼가지고 70이 되기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수도권에 살아. 수도권에 사는데 결혼해서 아기 생기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버지가 70이 돼가지고 그럼 바꿔서 살자. 바꿔서 그 대신에 좀 집에 좀 자주 찾아와라. 그러니까 아들은 편하게 직장 다니고 아버님은 출퇴근 안 하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투자 목적이 없잖아요. 전혀. 나중에 일은 두 번째 치고. 그럼 이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강남에 집이 있으니까 고가잖아요. 그런데 예외 사항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론들이 이걸 후집잖아요. 네. 마치 다 피해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거주 비거주 원칙은 그대로 가고 그 예외 조항에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빠줄게. 그러면 구분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등기부에 애초에 전입신고할 때 부기등기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기등기 전세입자 있음. 그냥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 그 RHMS하고 다 연결하면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에 다 떠요.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남 소장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하신 건데 그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부득이한 때문에 사유를 계속 만들죠. 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사유를 만드는데 전부가 갈 수는 없잖아요. 집이 100개가 있으면 그 사유는 제가 따져보면 다 5에서 10%예요. 아, 저는 5에서 10% 무서워가지고 대원칙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는 걸 방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거주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거주하려고. 거주하면 되죠. 거주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네. 그러면 그 1주택 그러니까 과거처럼 1주택은 투기가 아니고 실거주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오냐면 투자하고 유주택자가 가족들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전세 대출을 버리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시장에서. 예. 시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 아니 다른 거기는 분도 도움이 봐주셔야- 되죠. 거기는 도움이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을 또 왜곡시켜서 전세가가 아니, 올라가요. 이분이 들어가면 이분은 나오면 빈대 또 아니, 들어가잖아요.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네네. 지역에 따라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그건 일시적으로 일시적이지. 그런 거예요. 아유, 선생님, 예.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지. 전세 가격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아닙니다. 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막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전체 방향은 안전장치만 말해야 비슷한데 되면 디테일은 서로 싸우네. 그러니까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아이, 된다. 그럼,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죠. 투자와 투기 수요를 구별할 수 있어요. 거주하지 않으면 다 투자와 투기입니다. 라고 가라 그러지 말고 그런데 예외 아니에요. 봐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니에요. 봐요. 그렇게 그러면 안 얘기 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으로 그렇지, 하고 원칙으로 하는 건 좋아. 원칙. 우리 이광수 대표님 제일 과격합니다. 네. 아니, 안 원칙으로 하는 살면 건 다 맞아. 투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갭 투자 또는 갭 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전제 세제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임대소득세 월세 받는 사람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이호림 교수님한테 가야 차분해져요. 그런데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에서 합산 배제됩니다. 2천만 원 초과해야만 그렇죠.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낮은 거죠. 다른 투자소득이나 다른 소득, 다른 사업을 해서 버는 돈보다 세금이 훨씬 낮아요. 그러면 월세,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전세금. 그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이자 그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전세금에 대략의 그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제 투자 수익률이 8%다. 근데 대출 이자가 4%라는 4% 그냥 먹는 건데 이것도 역시 종합소득과세에서 배제됩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자한테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월세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그 비용을 파는 사람한테 부담을 했을 때 정부에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한테 가겠죠. 다시 말하면 월세 세액 공제도 미시적으로는 세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집을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생임대주택 이제 곧 이제 그 유예기간은 이제 만료하겠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임대 사업을 좀 더 오래 해라라고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세수 구조가 의미하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그게 고가일수록 더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고가의 이런 그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를 낮춰야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키높이 맞춰서 다른 주택이 올라갔듯이 이것도 내려갈 거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들은 다 사실은 비싼 주택 예. 타겟이. 그리고 고가 소유자들의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큰일 민원을 난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자적인 아우성을 내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자들은. 근데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닙니다. 예. 표현으로만 존재하고 들리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죠. 예.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목소리가 없고 압도적 다수죠. 민주당은 그 사람들을 대변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민원을 자꾸 대변해 가지고 이 의제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열받게 만드냐. 그렇죠. 그렇죠. 이 핵심은 뭐냐면 다 고가주택 아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금 많이 낼 거니까 엄청나게 민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예. 내일 한 번 더 해봐요. 그게 겨우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정청이 만나가지고 야 이러다가 서울 선거 지겠어. 지금 민원이 부동산 때문에 민원이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부동산 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부동산 정책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바꿔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바꿔야 된다는 게 알고 보니까 기본 틀을 바꾸자는 거야. 예. 예. 기본 틀을 바꿔버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감세 대상을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까지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해요. 그거 제가 이게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제 혜택을 무한정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막 다 막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바로 잡으면 될 자,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